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 사랑의 밥상이라는 무료급 식소를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70대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백발이 성성해진 이 노인네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매일 새벽 3시 30분, 아직 달빛이 어둠을 밀어내지 못할 때 저는 눈을 뜹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저 어르신들께 더 맛있는 국밥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찍 일어날 뿐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한 작은 급식소로 향하는 길, 저는 매일 같은 풍경을 봅니다. 24시간 편의점 불빛, 새벽 배달을 준비하는 우유 아저씨, 그리고 아직 잠든 도시의 고요함. 급식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불을 켭니다. 20년 전 처음 이곳을 마련했을 때 전구 하나만 덜렁 달려있던 모습이 생각나 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지금은 지역 봉사자들이 벽에 예쁜 그림도 그려주고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놓아 마치 따뜻한 가정집 같은 분위기가 되었지요. 쌀을 씻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은 쌀 씻는 기계도 있다지만 저는 손으로 씻는 게 더 정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관절염으로 아픈 손가락이 더 욱신거리지만 그마저도 감사합니다. 이 손으로 아직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영석 씨, 또 혼자 와서 이 짓을 하고 있구먼.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박철수 할아버지. 우리 동네 28년 넘게 사신 원로입니다. 혼자 사시는 그분은 저보다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제 급식소를 찾아옵니다. 요리는 못하셔도 쌀 포대 나르는 일, 테이블 닦는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십니다. 철수 어르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뭐 늙은이가 잠이 오나. 자네 여기 와서 일하는 거 보는 게 더 재밌지. 매일 똑같은 대화를 나누지만 이 대화가 우리 둘 다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콩나물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가 살아계실 때 배운 비법이지요. 아내는 20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식 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 하나는 있었지만 대학 입학하자마자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지요. 아마 제가 너무 엄하게 키운 탓일 겁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저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다 우연히 동네 골목에서 끼니를 거르고 계시는 노인 몇 분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 와서 밥 한 끼 하고 가실래요? 그날 처음으로 낯선 어르신들과 함께한 식사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보다 더 외롭고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새 제 작은 가게 앞에서 매일 아침 국밥을 끓여 대접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5명 정도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10명, 20명으로 늘어났고 어느새 하루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우리 동네 명소가 되었지요. 그 즈음 사랑의 밥상이라는 이름도 생겼습니다. 누가 지어준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딱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석아, 오늘도 국밥 맛있구나. 김만덕 할머니는 94세의 고령에도
매일 아침 저희 급식소를 찾아오십니다. 걸음이 불편하셔서 1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늘 환한 웃음으로 첫 번째 손님이 되어주시는 할머니는 제게 마치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만덕 어머니, 오늘은 콩나물국이에요. 어제 목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더 진하게 끓였어요. 아이고, 자네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요. 내가 자네 덕에 하루하루 산다니까. 이런 한마디가 저를 살게 합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국밥 한 그릇으로 어르신들의 하루가 따뜻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오전 6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일하는 봉사자들도 하나둘 도착하지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짬을 내 돕는 분들입니다. 대학생, 주부, 퇴직한 교사, 심지어 바쁜 직장인들까지.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급식소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을 겁니다. 단장님, 오늘은 제가 설거지 맡을게요. 대학생 지원이는 매주 월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그 아이는 저희 급식소를 졸업 논문 주제로 정했다고 하더군요. 가끔은 지원이가 제 아들과 같은 또래라 가슴이 아릴 때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때 먹고 살까? 영서가 내일은 무슨 국 끓여줄 거야? 박노인 할아버지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분입니다. 평생 고시원에서 혼자 사셨다는 그분은 저희 급식소가 유일한 사교 장소라고 하십니다. 저도 그분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지요. 내일은 소고기 무국 어떠세요? 지난주에 후원받은 소고기가 있어서요. 아이고, 그럼 내일도 일찍 와야겠구먼. 내가 소고기를 언제 마지막으로 먹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네. 급식소는 웃음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찹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지만 그 안에는 20년 동안 쌓아온 저의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급식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끔은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지만 내일 아침 만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 급식소가 있는 구역도 포함될 거라는 소문이었죠. 솔직히 걱정됩니다. 이곳이 없어진다면 어르신들은 어디서 식사를 하실까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의 이유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도 저는 내일 아침을 준비합니다. 장을 보고 식재료를 손질하고 내일 끓일 국을 위한 육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2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것처럼 내일도 새벽을 밝히는 국밥 한 그릇이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무료급 식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뒤에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지요. 처음 급식소를 시작했을 때는 제 작은 음식점 앞마당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슬픔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봉사활동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달, 석 달. 그러다 1년이 지나고
어느새 그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국밥집 아저씨, 오늘도 장사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버실 건데요? 동네 사람들의 걱정 어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저도 막막했습니다. 음식점을 완전히 접고 무료급 식소로 전환하면서 수입은 뚝 끊어졌으니까요. 다행히 아내와 함께 모아둔 작은 노후 자금이 있었고 그것으로 몇 년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료급 식소라고 해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재료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모두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지요. 특히 하루 손님이 50명을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제 개인 저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영석 씨, 이거 받아. 어느 날 아침 박철수 할아버지가 투박한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 이런 거 못 받아요. 이거 받고 소고기국 한 번 더 끓여주게. 내가 그동안 여기서 얼마나 많은 밥을 먹었는지 아나? 그리고 나 혼자 사는데 돈이 어디 쓰이겠어. 자네한테 주는 게 내 복이야.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현금을, 어떤 분들은 쌀과 반찬을,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시간을 내어 봉사를 도와주셨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태현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랑의 밥상을 시작한 지 5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83세였던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오셔서 같은 자리에 앉아 국밥을 드셨습니다. 이 할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영석아, 내가 죽기 전에 내 밥 한 번 더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처음에는 그저 노인네의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오셔서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내가 평생 아껴온 거야. 자네한테 주고 싶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은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일제시대 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귀중한 물건을 내일부터 못 올 것 같아서 말이야.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의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지요. 할아버지는 말기 암 환자였고 홀로 사는 그분에게 우리 급식소가 유일한 위안이었던 겁니다. 영석아, 내가 평생 자식 없이 살았는데 이 나이에 자네 같은 아들이 생겨서 행복했다. 이태현 할아버지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찾아오는 가족이 없어 저와 급식소 식구들이 함께 치러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은시계는 지금도 저희 급식소 벽에 걸려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저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저는 한동안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모두 떠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리셨는지 김만덕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석아,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지. 자네 덕분에 우리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함께할 사람이 있어서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급식소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루를 시작하는 희망이었으며, 삶의 의미를 찾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들과도 연락이 끊긴 저에게 이곳은 새로운 가족을 만든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급식소는 10년, 15년, 시간이 흘러 어느새 20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움도 커져갔습니다. 식자재 값은 계속 오르고 몸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들었던 쌀 포대가 이제는 너무 무거워 허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급식소를 폐쇄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도시락 배달 방식으로 전환했고 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들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아이고, 영석아. 자네가 이렇게 찾아오니 얼마나 반갑던지. 밥도 중요하지만 사람 얼굴 보는 게 더 중요해. 거동이 불편해 집에만 계시던 박노인 할아버지는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밥상이 제공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었던 것입니다. 월세 문제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처음 10년간은 건물주가 저희 활동을 이해해 주셔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건물이 팔린 후 새 건물주는 임대료를 2배로 올렸습니다. 영석 씨, 미안하지만 사업은 사업이라서요. 다른 상가는 더 비싼 값에 나가고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무너졌습니다. 한 달 수입도 없는데 임대료를 2배로 내야 한다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주셨고 동네 신문에 저희 이야기가 실리면서 작은 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 매달 조금씩 후원하고 싶은데요. 어르신들 식사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님의 그 한마디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급식소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기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다 함께 모여 떡국을 끓여 먹을 때, 어르신들의 생신을 함께 축하해 드릴 때,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줄 때, 영석 선생님, 이 동네에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어요. 작년에는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급식소를 시작한 지 꼭 20년이 되는 날, 동네 사람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은 물론 동네 학생들, 상인들, 심지어 구청장님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셨지요. 김영석 선생님의 20년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보물이십니다. 그날 저는 많은 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실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오랫동안 급식소를 찾아오시던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제게 황금 밥주걱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영석아, 자네는 우리에게 황금 같은 밥을 주니까 우리도 자네에게 황금 밥주걱을 드리는 거야. 그 밥주걱은 실제 황금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황금보다 더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밥주걱으로 매일 아침 어르신들의 밥을 푸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축하와 기쁨 속에서도 최근 들려오는 재개발 소식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없어지면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실까요? 제가 다시 다른 곳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20년간 쌓아온 우리의 추억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요즘 저는 밤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곤 합니다. 어두운 골목길, 낡은 시장 건물들, 오래된 아파트,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영석 씨, 걱정 마세요. 어디로 가든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제 걱정을 눈치챈 김만덕 할머니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누는 따뜻한 정과 사랑이니까요. 어디에 있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밥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가 급식소 문을 열려는 순간 낯선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차가운 표정의 그 남자는 자신을 주민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단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급식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삶을 뒤흔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 남자는 급식소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 그리고 비싸 보이는 손목 시계까지 그의 모든 것이 우리 낡은 급식소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사랑의 밥상이군요. 생각보다 소박하네요. 남자의 말투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음을 지으며 테이블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아직 영업 준비 중이라 정리가 덜 됐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남자는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단장님, 오늘 저는 중요한 용건으로 왔습니다. 제 이름은 강준혁이고 이 지역 주민대표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주민대표위원회라. 솔직히 저는 그런 조직이 있는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20년간 이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재개발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장님께서 여기서 물러나셔야겠습니다. 그 말이 청천벽력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물러나라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간단합니다. 이 급식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의 말투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하인에게 명령하듯 말하는 그의 태도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요? 충분히 많죠. 그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주민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이 급식소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둘째, 아침마다 이곳에 모이는 노숙자들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셋째, 음식 냄새와 소음으로 주변 환경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숙자라니요? 저희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 동네에 수십 년간 사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 동네 주민이십니다. 노숙자라니요. 그게 중요한가요? 지저분한 노인들이 매일 아침 몰려든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 동네는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 새로운 비즈니스, 그게 필요한 때입니다. 남자의 말에 노골적인 혐오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르신들을 지저분한 노인들이라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민 대표라고 하셨는데 어떤 주민들의 대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20년간 이 동네에 살면서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남자는 비웃듯 웃더니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회 승인 문서입니다. 구청에서 인정한 정식 기구죠. 그리고 이건 남자가 내민 다음 서류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대표로서 요구합니다. 20년간 무허가 급식소 운영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총 3천만 원.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아 안경을 꺼내 들고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무허가라니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허가를 받고 운영해 왔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자선 목적의 급식소는 증명해 보세요. 20년 전 서류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설령 처음에 허가를 받았다 해도 규모가 커진 뒤에 추가 허가를 받으셨나요? 소방안전점검은요? 위생검사는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모든 절차를 밟았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 허가가 필요했는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아침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에만 집중했었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저희 급식소를 알고 있어요. 작년에 표창장도 받았고, 표창장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죠. 단장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 동네는 이제 변합니다. 재개발이 확정됐어요. 이 낡은 건물들은 다 사라지고
고급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설 겁니다. 아, 그래서였군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려오던 그 단어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청에서 직접 오시지 않고 당신이 우리는 새로운 재개발 조합의 예비 추진위원회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하진 않았지만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전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미리 정리하는 거죠. 문제가 될 만한 요소. 제가 20년간 정성으로 운영해온 급식소가 그들에게는 그저 문제였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세요. 냄새도 나고 어르신들이 몰려드니 동네 품격도 떨어지고 다들 단장님 그만두시길 원합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은 앞으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힙플레이스로 변모할 겁니다. 카페, 레스토랑, 부티크 그런 곳들이 들어설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 지팡이 짚은 노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누가 이곳에 투자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정성을 다해 운영해온 급식소가 누군가에겐 이렇게 혐오 시설이었던 걸까요? 3천만 원이라니 그런 돈은 저에게 없습니다. 집 한 채 팔아도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을 텐데. 지금 이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여기서 하루 한 끼 식사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 분들도 계세요.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관도 있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되죠. 하지만 그곳들은 거리가 멀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복지관은 점심만 제공하고. 그래서요? 그게 왜 우리 문제입니까? 남자의 냉정한 말투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그저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 주세요.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남긴 서류들을 바라보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천만 원. 제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급식소 문을 닫아야 할까요? 어르신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일부터 밥 못 드려요. 다른 데 가세요 라고 말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남자가 떠난 후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골목길, 매일 아침 어르신들이 줄지어 오시던 그 길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석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박철수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일찍 오셔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좀 피곤해서요. 자네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자네 얼굴 몇 년을 봤다고 생각하나?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 할아버지는 최근에 심장 문제로 병원에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메뉴는 소고기 무국이에요.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좋아하지. 하지만 자네 얼굴이 더 마음에 걸리는구먼. 그렇게 대화를 돌리며 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의 말과 3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이 되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평소와 같이 웃으며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영서가, 오늘 국 맛이 좀 달라. 뭐가 바뀌었나? 김만덕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없이 요리를 했더니 간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실수했나 봐요. 아이고, 내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왠지 내 국에서 슬픔이 느껴진다고 할까? 무슨 일 있니? 할머니의 날카로운 직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을까요? 아니면 20년간 함께한 할머니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걸까요? 할머니, 사실은 말을 꺼내려던 순간 급식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동네 대학생 봉사자 지원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단장님, 큰일 났어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원이의 다급한 외침에 급식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시선이 지원이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소문? 이 급식소가 불법이라는 소문이요. 그리고 누군가가 단장님을 고소했다는. 지원이의 말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군요. 아마도 그 남자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지원아, 진정하자. 그리고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이미 급식소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서가, 무슨 소리야? 여기가 불법이라니? 누가 우리 영석이를 고소한다고? 어디 두고 보자. 이 나이에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어르신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급식소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저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을 주민대표라고 소개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급식소를 닫으라고 했어요. 이유는 재개발 때문이라는군요. 순간 급식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재개발? 말도 안 돼. 우리한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어르신들의 분노와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3천만 원? 이 급식소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고? 박철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정하세요, 할아버지.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제가 알아봐야 해요. 그렇게 말했지만 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법률 지식도 없고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영서가 걱정 마. 우리가 다 힘을 모을 테니. 김만덕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 실수한 걸까요? 무슨 소리야? 자네가 뭘 잘못했다고. 이건 그냥 돈 많은 놈들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쫓아내려는 수작이야. 할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급식소 문이 다시 열렸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가짜입니다. 급식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간에 서 있는 낯선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많이 변해 있었지만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집을 나간 아들이 이제는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 영호예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급식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린 후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우선 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당황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저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불효자식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옆에 없었고 정말 죄송합니다. 영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왔으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혼자 살면서 늘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호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왔던 남자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조금 전에 여기 온 남자 강준혁이라고 했죠? 그 사람은 주민대표가 아닙니다. 저 건너편에 고급 아파트 짓는 태양건설의 직원입니다. 급식소 안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회사 명함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확보한 태양건설의 내부 문건입니다. 그들은 이 지역을 힙플레이스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건물들을 싸게 매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호는 명함과 함께 몇 장의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태양건설이라는 로고와 함께 은퇴마을 재개발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주민대표위원회는 가짜였단 말인가? 박철수 할아버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완전한 사기입니다. 이 지역에 주민대표위원회란 존재하지 않아요.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아직 공식 출범도 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이런 술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영호의 말에 급식소 안은 다시 한번 술렁이었습니다. 화가 난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나쁜 놈들, 우리를 속이다니, 영석이를 괴롭히다니, 어디 두고 보자.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갑자기 나타난 아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영호야, 넌 어떻게 이걸 다 알게 된 거니? 제 질문에 영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몇 주 전부터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사랑의 밥상 20주년 기념 행사를 소개하는 지역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우연히 SNS에서 이 기사를 봤어요. 사랑의 밥상의 김영석 단장. 사진을 보자마자 아버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찾아오려고 했는데 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오기 전에 이 지역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태양건설이라는 회사가 이 주변 건물들을 하나둘 매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불법적인 거였구나. 제가 말을 받았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은 가짜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심지어 검은 돈까지 써가며 이 지역을 싸게 사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자신이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독립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바로 이런 재개발 관련 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수법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타겟으로 삼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급식소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영호의 설명을 들으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남자가 나타났는지, 왜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위자료 청구도 가짜란 말이냐? 박철수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근거 없는 겁니다. 저 서류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영호는 제가 받았던 서류를 살펴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건 그냥 공문서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입니다. 실제 법원 문서 양식도 아니고 인장도 없어요. 그냥 겁주기 위한 협박장에 불과합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급식소를 운영해온 저를, 그리고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속이고 괴롭히다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태양건설을 상대로 제가 접수한 고소장입니다. 사기, 협박, 업무방해. 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을 모두 고발했어요. 그리고 이건 영호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실제 서명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이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사랑의 밥상 지키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명지에는 정말로 많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얼굴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제가 아버지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이 동네 주민들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사랑의 밥상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들었습니다. 모두들 아버지의 급식소에 감사해 하셨어요. 그래서 태양건설의 계획을 알려드리고 이 서명을 받은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20년간 정성을 다해 운영해온 급식소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곳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옆에 없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울컥하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우리는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장면을 보며 박수를 치셨고 몇몇 분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히 김만덕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석아, 이게 바로 내가 쌓은 선한 인연이야. 보라, 내 아들이 돌아왔잖니? 그 말씀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영호야, 내가 어떻게 날 찾아왔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주겠니?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르신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집을 나갔을 때 사실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게 느껴져서 도망쳤어요. 어리석었죠. 대학 생활이 힘들었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서울로 떠났습니다. 영호는 자신이 법학과를 졸업하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변호사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버지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SNS에서 사랑의 밥상 기사를 보게 됐어요. 아버지 사진이 거기 있었어요. 영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다시 꺼내 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고 20년간 무료급 식소를 운영해온 김영석 씨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엄격하고 무뚝뚝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계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호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저는 무뚝뚝하고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아들마저 집을 나간 후에야 저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태양건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됐어요. 그들이 사랑의 밥상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영호는 자신이 어떻게 태양건설의 내부 자료를 확보했는지, 어떻게 주민들을 만나 서명을 받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강준혁이 다음날 아침 급식소를 찾아올 계획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가 먼저 들어와 버렸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거니? 제 질문에 영호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은 제 아내가 이 지역 출신이에요. 그녀의 부모님이 아직도 이 근처에 사세요. 그분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내 며느리가 이 동네 사람이라고? 네, 아버지. 사실 제 아내 부모님도 10년 넘게 아버지 급식소에서 식사하셨대요. 그분들도 아버지의 열렬한 팬이랍니다. 그 말에 급식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정말 세상은 좁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곁에서 도울게요. 제 법률 사무소를 이곳으로 옮길 계획이에요. 그리고 제 가족도 아버지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영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생겼다니 이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영호야,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고마워해야죠.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 20년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우리 부자의 감동적인 재회를 본 어르신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만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나? 영석이가 평생 선한 일을 해왔으니 하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거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아침이 이제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의 등장으로 저는 재개발의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20년간의 그리움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태양건설을 상대로 철저히 대응할 테니까요. 그들은 법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영호의 자신감 있는 말을 들으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하루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는 절망적인 소식으로 시작했지만 점심 무렵에는 가장 행복한 재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의 밥상은 계속될 것이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급식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사건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만나고 그것도 제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구원자처럼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급식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영호가 이미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고 옆에는 낯선 여성과 아이들 둘이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어제 약속드린 대로 제 가족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영호는 밝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성과 아이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제 아내 민지고 이 녀석들은 우리 아이들 준호와 수민이에요. 다소곳이 옆에 섰던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영호 오빠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이렇게 갑자기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무료급 식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하늘이 이렇게 큰 선물까지 주시다니. 영호야, 이게 다 꿈이 아니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웃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급식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와 김만덕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이 평소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뒤로 많은 동네 주민들이 따라왔습니다. 영석 씨, 우리가 왔네. 박철수 할아버지가 밝게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김만덕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영호 변호사가 우리한테 다 이야기해 줬어. 그래서 우리가 모두 모여 의논했지. 이 사랑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이야. 그때 동네 구청장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분도 종종 저희 급식소에 들러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김영석 선생님, 우선 20년 동안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호 변호사로부터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태양건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구청장님은 이어서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구의회 임시회의를 열어 사랑의 밥상을 우리 구의 공식 문화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이 급식소는 보호받게 됩니다. 그 말에 급식소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화재라니.
제가 그저 정성으로 끓여온 국밥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에서 사랑의 밥상에 매월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재정적인 걱정 없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20년간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든 버텨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오로지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급식소 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제 저에게 위자료를 요구했던 강준혁이었습니다. 순간 급식소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저 자식이 또 왔네. 저리 꺼져. 우리 영석이를 괴롭히지 마. 어르신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준혁의 모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급식소 안으로 들어왔지만 바로 제 아들 영호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 차장, 어제 경고했잖아요. 더 이상 어르신들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강준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영호 변호사님, 저 이제 태양건설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어 여러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태양건설이 이 지역을 싸게 매입하기 위한 모든 계획 문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민들을 속이고 협박하고 심지어 뇌물까지 썼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영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 문서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다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대단한 증거네요. 이것만 있으면 태양건설은 끝장입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강준혁이 제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회사 지시대로 움직인 것뿐이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제가 어제 선생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어제는 오만하고 차가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여기서 나간 후에 회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잘했다. 이제 그 땅도 곧 우리 것이 될 거다라고 웃더군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머니도 이런 무료급 식소에서 식사하셨다는 것을. 강준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동네 무료급 식소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곳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말에 급식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에 모두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오기로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준혁의 고백에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요.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저도 이곳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제 할머니를 생각하며 그 말에 급식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박철수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와 강준혁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게 젊은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모습이 중요한 거야. 우리 영석이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안 그러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아닐까요? 네, 환영합니다. 손이 많을수록 좋죠. 그렇게 강준혁까지 우리 사랑의 밥상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태양건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덕분에 태양건설은 막대한 벌금을 내고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급식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청의 지원으로 오래된 시설들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공간도 확장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인력이었습니다. 영호가 법률사무소를 급식소 옆으로 옮겨 매일 아침 봉사를 도왔고 그의 가족들도 주말마다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손주들 준호와 수민이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거나 최신 유행하는 노래를 들려드리며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할머니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셨어요. 수민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화면에는 김만덕 할머니가 급식소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미 수십 개의 좋아요가 눌려 있었고 우리 동네 최고령 인스타그래머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다니까. 영석아, 너도 해볼래? 김만덕 할머니의 제안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휴대폰은 전화와 문자만 할 줄 아는 9세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식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MBC 방송국의 나눔의 현장 프로그램 제작진이었습니다. 김영석 선생님의 20년 무료급식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가 되어 저희가 취재를 왔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저었지만 주변의 권유로 결국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인터뷰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급식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20년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의 재개발 위기에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아들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는지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후원 전화와 봉사 신청이 쇄도한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사랑의 밥상을 모델로 한 무료급 식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아버지는 전국적인 명사가 되셨어요. 영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끄러웠습니다. 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특별한 건 없어.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아버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20년 동안 한결같이 해오셨다는 것이. 영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사랑의 밥상 2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작은 급식소가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확장된 공간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시장님까지 참석한 그 자리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아내를 잃고 아들과도 헤어져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동네 어르신 몇 분에게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영호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20년간 베푼 사랑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무심코 시작한 작은 실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더해 주었고, 결국에는 제 삶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날마다 그들과 잠깐이라도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과 20년이란 시간을 떨어져 있었지만 그 시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는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 봉사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의 밥상은 단순한 급식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이 따뜻한 밥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객석을 바라보니 제 아들 영호와 그의 가족, 김만덕 할머니와 박철수 할아버지를 비롯한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지역 주민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를 위해 작은 일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 불편을 겪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때론 오해와 시련이 찾아와도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기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20년간의 무료급 식소 운영과 아들과의 재회, 그리고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나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마음이 닿았다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 내용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